네, 안녕하세요. 저는 SPS 연구실 석사과정 송범석입니다. 오늘 제 세미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딥 클러스터링이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딥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그 논문 두 편, 딥 소프트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번외로 VADE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딥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딥 클러스터링이라고 구글 스칼라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딥 클러스터링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의 개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것 말고도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딥 클러스터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Unsupervised Deep Embedding for Clustering Analysis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팀에서 2016년에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차원 데이터를 클러스터링을 잘 하기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이제 그 임베딩된 Z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구한 클러스터링 로스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Deep Clustering for Unsupervised Learning of Visual Features라는 제목으로 ECCB의 2년 뒤에 똑같이 이제 페이스북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딥 클러스터링은 관점이 약간 다른데 이 딥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전에 그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언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어떠한 CNN 구조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 이제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에서 실행한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수도 라벨 삼아서 라벨이 없지만 이제 마치 지도 학습인 것처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프리 트레이닝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에서의 딥 클러스터링이 이제 두 번째 딥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 첫 번째 딥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딥 클러스터링은 딥 임베디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우리가 그 군집화를 한다고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들은 많이 있죠. 뭐 거리 기반, 밀도 기반, 확률 기반에 따라서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써왔는데 이제 데이터가 고차원이 되면서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텍스트 이런 쪽이 되면서 얘네들을 학습하기에는 이 K민주나 DB스캔 이런 것들이 성능도 좀 안 좋지만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 계산 속도도 취약하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TSN이, PCA, 오토인코더 혹은 뭐 CNN 그런 걸 가지고 디멘전 리덕션을 먼저 시켜놓고 그렇게 축소된 차원을 통해서 다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이러한 방법에서 사용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과연 클러스터링을 위한 게 맞냐? 왜냐하면 이걸 동시에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클러스터링을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 DEC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논문에서 표현하듯이 클러스터 프렌들리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해보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잘하기 위한 피처 스페이스를 찾는 것과 이제 차원 축소와 클러스터링을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하자라는 게 이제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EC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모델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그 오토인코더, 스택드 오토인코더. 정확히는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거는 스택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재구성 오차를 기반으로 먼저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나서 어, 초기 매핑된 피처 스페이스 Z, 즉 얘를 가지고 K민즈를 돌립니다. 그래서 K민즈를 돌려서 그 클러스터 초기 중심점 값을 초기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이 사전학습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전학습된 오토인코더에서 디코더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떼어내고 인코더 부분만 가지고 와서 XSZ로 매핑된 임베디드 포인트와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이거는 K민즈를 통해서 초기에 구한 초기 중심점 간의 소프트 어사이먼트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는 이 아래 수식에서 보듯이 이 T분포 기준으로 구한 거고 이 Z, 즉 임베디드 포인트와 그 군집의 센트로이드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의 제곱의 역수를 취해서 이 Q값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값에 대한 의미는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어느 정도 확률로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 Q를 가지고 떠한 그 가상의 라벨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는 Auxiliary Target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 P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P에 근사하도록 KL 다이버전스 텀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P 값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한데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은 논문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그 증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 P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다소 빈약하게 세 줄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일단 이 P에 대한 수식에서 이 파란색 표시한 Q를 스퀘어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확률을 제곱한다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y는 x제곱을 0과 1 사이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1-x만큼 감소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8은 0.2만큼만 감소를 시키는 거고 0.2는 0.8만큼이나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제곱한다는 것의 의미를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퓨리티가 높아진다. 혹은 하이 컨피던스에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Q가 큰 거는 조금만 감소시키고 작은 거는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격차를 더 벌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은 이 F라는 값은 이 모든 Q에 대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 더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나눈다는 거의 의미는 라지 클러스터, 즉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겠다, 정규화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이 P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첫 번째 줄이 각 데이터 포인트의 군집에 대한 Q 값입니다. 이게 보시면 Z1, Z2는 클러스터 1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고 Z3에 대한 클러스터 1에 대한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게 이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보조 타깃 분포로 만든 P는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큰 애들은 조금만 감소했죠. 한 반 정도만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작은 애들은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 퓨리티를 좀 높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DEC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 DEC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딥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이제 발표된 논문 두 개를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논문은 딥 퍼지 클러스터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딥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사실 뭔가 있을 줄 알고 두 번째 논문을 골랐는데 이게 딱히 그 설명할 내용이 많지가 않기도 하고 이 첫 번째 논문이랑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2번은 좀 짧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티베이션은 그 앞에 얘기했던 딥 클러스터링 자체가 나오게 된 모티베이션과 거의 유사해서 글로 대체하고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 소프트 클러스터링에도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논문은 퍼지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이 멤버십 밸류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설명했던 DEC 모델과 유사하게 오토인코더 기반으로 퍼지 시민이랑 결합한 모델을 제안했는데 논문에서 얘기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인베딩 하는 과정은 굳이 오토인코더가 아니어도 뭐 MLP든 CNN이든 인베딩 할 수 있는 것만 모델만 있다면 다른 걸 써도 무관하다. 그리고 이 퍼지 시민 같은 경우도 미분 가능한 멤버십 밸류 같은 것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은 굳이 퍼지 시민이 아니어도 다른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가 플렉시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했던 요 식 있죠? 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4번 식이고요. 얘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얘가 FCM 로스, 그리고 이제 얘가 밸런스 맞추는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와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를 한 번에 학습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논문으로 발행되기에는 컨트리뷰션이 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논문의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동시에 학습한다는 거죠. 뭐 프리트레이닝이나 파인튜닝 과정 없이 동시에 학습하겠다는 게 이제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그 프로포스 메소드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 데이터와 하나의 텍스트 고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K-민즈와 FCM이랑 MEC가 대표적인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머신러닝 기반 방법론이니까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으로 딥러닝과 결합한 모델이 바로 아래에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줄로 쳐진 것처럼 모든 데이터셋에서 그 머신러닝 기반 모델보다 딥러닝 기반의 클러스터링이 성능이 월등히 좋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논문, 디퍼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목적 자체는 사실 뭐 DEC나 앞에 논문 2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원래 잘 사용하고 있었던 퍼지 클러스터링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학습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잘 할 수 있는 퍼지 클러스터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이제 제안 모델은 이렇게 좀 이름이 긴데요. 네, GRDNFCS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기 위해 논문에서 이렇게 그 네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표현을 해 놓았었는데, 이 첫 번째는 오토인코더니까 그 제약식이 하나죠, MSE.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맨 앞에 설명했던 그 DEC. DEC는 이제 제약식이 여기에 얘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제약식이 MSE가 있죠. MSE랑 KL 다이버전스 두 개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학습하진 않고 하나 하고 다시 파인튜닝으로 하나 하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IDC라고 해서 이 DEC 논문이 나오고 한 1, 2년 있다가 나온 모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사이테이션이 한 3, 4천에 되는 되게 많이 이제 활용이 됐던 모델인데 요건 이제 2번 논문이랑 비슷하게 목적식 자체는 이제 MSE랑 KL 다이버전스 두 개로 똑같은데 얘를 이제 디코더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학습하겠다라는 이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로 제약식을 3개 쓰겠다. MSE,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 G값 쓰겠다. 그래서 이 3개의 제약식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식 1번 같은 경우는 오토엔코더의 재구성 오차니까 얘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제약식 2번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 레이어에 대한 클러스터 로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클러스터링을 잘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다만 이제 그 앞선 논문 2번에서는 퍼지 시민의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퍼지 컴팩트니스 세퍼레이션이라는 모델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을 바로 가져오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는 멤버십 밸류를 가지고 아까 맨 처음 설명했던 DC의 개념을 차용해서 Q를 가지고 P를 만들어서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제약식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식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제약식 같은 경우는 Affinity Graph Regularization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우리가 인풋 스페이스 즉 X에서도 가까웠다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이 X에서도 가까웠으면은 인베디드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당연히 가까워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제약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 텀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30번씩과 같이 목적식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약부터 좀 보면은 이름을 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일단은 FCS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FC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FCM의 improved 버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6번식을 보시면 얘가 이제 그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FCM의 목적식과 동일합니다. 이 Q값이 멤버십 밸류고 얘가 이제 유클리디언 거리고, 근데 이제 FCS에서는 요거를 within cluster compact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6번식이 갖는 의미가 센트로이드랑 가까울수록 거리가 짧아져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가 얼마나 컴팩트하냐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FCS에서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 15번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이 15번식에 대한 의미는 이건 멤버십 밸류는 똑같고 X에 대한 군집 중심이 아니라 이 뮤 바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한 중심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식을 통해서 그 여러 개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비트윈 클러스터 간의 세퍼레이션을 이제 고려하겠다 추가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컴팩트네스와 세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트라 클러스터와 인터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15번, 16번식을 가지고 만든 목적식이 이렇게 됩니다. 20번식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또 이 Q 멤버십 밸류 값을 계산을 한 게 21번식이고요. 다만 이제 그 보시다시피 여기 에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텀보다 두 번째 텀이 커버리게 되면 얘가 음수가 돼서 최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이 에타라는 값을 주는 거고, 그 에타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그 제안을 FCS 논문에서 했었는데, 이 디퍼지 클러스터링 논문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에타를 정의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멤버십 밸류에서 그 에타가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세퍼레이션 항에 대한 모든 군집에 대한 세퍼레이션 항의 합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라이즈드라는 표현이 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이 Q 값을 가지고 보조 타겟 분포 P 만들어서 KL 다이버전스를 씌워가지고 최종적으로 2번 제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약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제목은 수도 라벨드 베이스드 어피니티 그래프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라는 이름의 제약식이고, 목적 자체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에서 가까우면은 리프레젠테이션에서도 가까워라. 그리고 이 어피니티가 이제 뭐 친밀감 이런 의미니까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어피니티는 유클리디언 거리가 짧을수록 가깝다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에서의 어피니티는 이 SIV라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보면은, 음, 그, 일단은 첫 번째로, 제약식 2번에서 FCS를 통해서 이 Q값을 구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Q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J를 수도 라벨로 일단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Q가 각각의 클러스터에 소속할 확률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가 이제 3개가 있고 각 클러스터의 Q 값이 0.2, 0.1, 0.7이라고 하면은 이 L 값은 3이 되겠죠. 세 번째 클러스터가 수도 라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지고 하드 클러스터링 결과로 만드는 거죠. 디스크리트하게. 그래서 이 L이라는 그 수도 라벨을 만든 다음에는 이 L 값이 서로 다르면은 0으로 그냥 군집이 다른 거니까 너네 둘의 어피니티는 0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그 수도 라벨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요렇게 그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우시안 커널에 넣은 거죠. 이걸로 어피니티를 정의하겠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자꾸 이 세 번째 항에 그래프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왜 그래프지라고 전 잘 몰랐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나누는 기준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하드랑 소프트도 있고, 뭐 거리 기반이냐 확률 기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나눌 수 있는 큰 기준이 파라메트릭 모델이냐 그래프 모델이냐라는 걸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파라메트릭 모델은 대표적으로 GMM 같은 게 있겠죠. GMM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 여러 개를 이제 가정을 해놓고 그 파라미터만 그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상반되게 그래프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 노드를 잇는 웨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를지에 대한 기준으로 뭐 이 웨이트가 자를 때 이 웨이트 값이 가장 작게 자르겠다라고 하면 미니멈 컷이고, 근데 그렇게 자르다 보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 아웃라이어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뭐 얘네들에 대한 어피니티 값은 웨이트 값은 다 뭐 한 10 이렇게 큰 값인데 얘에 대한 어피니티 값만 뭐 0.1 이렇게 너무 낮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아웃라이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미니멈 컷으로 하면 이런 것만 잘라내니까 클러스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노이즈에 조금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게 노멀라이즈드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프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에서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고 돼 있고, 그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의 가우시안 커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혹은 어피니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했던 이 제약식 3번에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 개념에서 차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프라는 용어를 이 제약식에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버롤 파이널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세 개 텀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약해 보면은 이 MSE 재구성 오차에 대한 거는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가져온 거고 컨셉을,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 로스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 Q를 구할 때는 FCS를 쓴 거고, 이 Q에 대한 P를 구할 때는 DEC 개념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제약식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 어피니티에 대한 그래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이 어피니티 자체를 구하는 거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어피니티 클러스터링에서 가지고 온 거고, 얘를 구할 때 이제 그 수도 라벨을 썼었잖아요. 그 수도 라벨을 쓸 때는 이 FCS의 Q 값을 이용해서 썼었으니까 이제 얘를 이용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세 번째 제약식의 어떤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제안한 모델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되게 잘 했다고 느껴졌는데, 일단 그 데이터셋은 이미지 데이터, 벤치마크 데이터 6개를 이제 썼고, 이 데이터들 전부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모델 10개를 비교했습니다.
이 10개의 비교를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가 갈색으로 표시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얘는 머신러닝 기반이고 그 아래 6개는 딥러닝 기반인데 확실히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위에 거보다 아래 거의 성능이 훨씬 좋죠.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는 확실히 딥클러스터링의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논문이랑 다르게 퍼지 시민 말고 퍼지 컴팩턴스 세퍼레이션 모델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 G랑 H 각각에 대해서 I랑 J랑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G보다 확실히 I가 성능이 좋고 H보다 J가 좋은 거 봐서 6개 벤치마크 데이터 모두에서 이렇다는 것은 FCS의 멤버십 밸류를 활용하는 게 확실한 우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G에 대한 H 그리고 I에 대한 J를 보면은 GR이 붙였을 때 요게 이제 그 가장 그 최근에 설명했던 그 제약식 3번에 대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제약식 3개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성능 향상 폭을 잘 설명했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목적식이 복잡하잖아요. 제약식이 일단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파라미터 2개가 필요할 거고 이 Q도 FCM을 쓰지 않고 FCS를 쓰다 보니까 요게 아까 설명했던 컴팩트네스 얘가 아까 설명했던 세퍼레이션인데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를 맞추는 베타가 있을 거고 그리고 퍼지파이어 계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피니티 매트릭스에서도 이 T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요게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알파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그림은 2가지 데이터셋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6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5개 파라미터 총 30개 실험을 한 거고 그리드 서치 방식으로 이 하나의 파라미터의 센시티비티를 검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개 파라미터를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를 바꿔가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한 거고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6개 데이터셋에서 모두 좋았던 그 구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집합으로 뭐 예를 들어 퍼지파이어는 한 1.4에서 1.6 정도로 그 맞춰 놓으면은 6개 데이터셋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를 그 어느 정도로 세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줬다는 점에서 어, 되게 그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VAD라는 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AD라고 하는 모델은 2016년에 IJCAI 학회에 발표된 논문이고 사이테이션은 한 688회 정도 그리고 근데 이게 다만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가 표시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학회들의 최근까지도 이 VAD의 변형된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 이 VAD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랑 GMM이랑 결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GMM과 VAE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GMM은 그 모든 데이터 X가 가우시안 분포 여러 개의 믹스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걸 가정한 모수적 방법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X로부터 Z를 직접적으로 이제 추정하지는 못하고 여러 개 Z가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 Z에서 X를 오히려 생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생성될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얘를 단방향 알고리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Z에서 X로 가지는 못하고 X에서 Z로만 갈 수 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Z에서 X로는 갈 수 있는데 X에서 Z로는 못 간다는 걸 이제 GMM의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VA는 GMM과 다르게 Z를 하나만 만들긴 하지만 얘는 X에서 Z로 인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Z에서 X 프라임으로 제너레이션도 하는 양방향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GMM의 단점 중에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단방향성에 대한 단점을 VA랑 결합해서 극복해 보겠다라는 게 이 그 VADE 알고리즘의 그 출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AD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식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면은 그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컨셉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VA는 이제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는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 Z를 하나만 추정했다고 하면은, VAD에서는 군집화를 통해서 GM을 통해서 K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레이턴트 Z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K개의 레이턴트 Z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X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하는 디코더의 과정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 대한 어떤 그래피컬 모델인데, 요거를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는 이제 그 인코딩 레이어에서 이 Z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VA는 이 목적식을, 이 엘보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 Q Z 바 X라는 것은 인코더 부분이고 얘는 이제 디코더 부분이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한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재구성 오차항 요걸 최대화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인코더랑 똑같으니까 항상 이제 동일한 동일한 값만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VA는 제너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X에 대한 Z의 사후 확률과 Z에 대한 사전 확률을 KL 다이버전스로 근사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값을 나올 수 있게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VA에 대한 엘보식이라고 하면은 VADE에서는 그 Z로부터 파생되는 이 클러스터링 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이 파이, 뮤, 시그마는 GMM의 파라미터죠. 얘가 이제 클러스터 수속 확률이 되고, 얘가 이제 클러스터별로 만든 그 가우시안 분포의 뮤와 시그마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VAE의 엘보식에 비해서는 이제 요게 추가되게 된 겁니다. C에 대한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 증명을 한 건데, 쭉 풀어보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에서는 요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식이. 그래서 이 세 개의 텀 중에서 이 두 개는 앞에 있는 VA의 엘보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아래 것만 풀면 되는데, 그동안 풀지 못했던 거는 요 X에 대한 C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인데,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Z에 대한 C의 사후 확률의 평균으로 요거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게 요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VAD도 이제 수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VAD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Y축은 클러스터링 그러시고, 이 DEC가 이제 맨 처음 설명했던 그 딥 인베디드 클러스터링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GMM이 가장 성능이 낮은 GMM이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머신러닝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이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오토엔코더나 뭐 VA 같은 걸로 차원 축소 먼저 해놓고 클러스터링 하는, 그렇게 그 엔드 투 엔드가 아닌 방식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VAD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델, 얘가 이제 가장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각적으로도 이건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 건데,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DEC와 VAE와 VAD를 학습을 하고 임베딩 된 차원의 그 레이턴트 벡터를 TSN으로 2차원 축소해서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이 맨 아래 보시다시피 초록색이 맞춘 거고 빨간색이 못 맞춘 건데 VAD가 확실히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 그 잘 맞추더라. 못 맞추는 게 많이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고요. 그 딥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한번 그 쭉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한 딥 클러스터링은 어떤 셀프 슈퍼바이스드 관점이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차원 데이터를 잘 클러스터링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